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과목 직업상담학 10번 문항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필기 강의, 필기 수업을 같이 하게 됐네요. 네, 1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실존주의 상담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과 얄롬이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래서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한 철학입니다. 빅터 프랭클 하면 죽음의 수용소가 떠오르죠. 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제 빅터 프랭클이 썼는데 실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언제 내가 여기서 죽을지, 살아나갈 수 있을지 희망도 상당히 갖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또 결국에는 빅터 프랭클이 살아서 수용소를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결정을 짓는가, 지금 눈앞에 깝깝한 이 현실 안에서 과연 이 삶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현재 상황에서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치료 기법을 의미치료라고도 하지요. 네, 로고테라피. 실존주의 치료는 로고테라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 핵심 개념이죠. 실존적인 삶, 실존의 삶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자유를 이제 존중하는 삶이죠. 자유롭게 인간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 그런 삶이 이제 실존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 자기자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기자각 능력 또한 이제 강조를 했죠. 인간은 이제 자기 자각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이야기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네,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이렇게 4가지인데 궁극적 관심사 첫째,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의 불가피성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삶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유한성, 인간 삶의 유한성이죠.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 소망, 이 사이의 갈등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첫째이다. 그 다음, 자유. 자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유가 있으면 또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 간의 또 갈등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립 소외.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제 고립이 있어요. 실존적인 고립. 다른 인간이나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이런 근원적인 고립의 문제가 관심사라고 했고, 마지막 무의미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 무의미성입니다. 그래서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이렇게 4가지
얄롬의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입니다. 네,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은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에요. 네, 치료가 이 궁극적인 상담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의 관계, 진정한 만남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실존주의는 실제 상담 이론이라기보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상담에 적용한 것이 실존주의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법을 갖춘 이론적 상담 모델은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기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적인 상담 모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네. 철학을 적용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면 틀린 것은 1번. 정형화된 상담 모형과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네, 그렇죠. 정형화된 모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네. 2번. 인간을 자기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본다. 네, 자기 자각, 자기인식. 맞죠? 3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 자유죠. 책임, 자유와 책임. 네. 목표로 한다. 맞는 얘기죠.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의식의 자각이다. 아니죠. 네. 뭐였죠?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이 네 가지였습니다. 죽자고무. 네, 죽자고무,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 얄롬이 얘기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2번.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네, 보기를 살펴보면 통찰의 확대 1번. 통찰의 확대. 통찰은 어떤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통찰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통해 나오는 거죠. 해석과 직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 중기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절정인 부분으로 갈 때, 네, 상담의 절정 부분에서 통찰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2번 목표의 설정. 그렇죠. 상담 초기의 단계에서는 이제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문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평가라는 것은 여기서 평가의 의미는 이제 어세스먼트죠. 네,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어세스먼트의 의미. 그러니까 측정, 평가,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의 측정, 문제의 평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구조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상담의 구조화. 상담 구조화라는 것은 상담 과정의 본질이나 목표, 제한 조건,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 상담 목적 등을 명백히 규정하는 단계다. 네. 그래서 상담 횟수, 시간, 장소, 행동 규범이라면 규칙, 상담자, 내담자 간의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상담비에 대해서도 설정하는, 명확히 하는 과정이 이제 구조화입니다.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맞춰가는 과정.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기대, 또 상담 과정에 대한 기대가 실제보다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와 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담 횟수, 시간, 장소 같은 실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상담에 대한 기대와 같은 부분까지 상담 전체의 목표를 세우고 틀을 짜는 과정이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직업상담의 목적 한번 살펴볼게요. 기스버스는 직업상담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네, 예언 발달, 처치 자극, 결함과 유능. 예처결. 네, 예처결 기스버스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발달 무엇이냐? 전생에 발달 가능한 흥미, 적성을 탐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흥미, 적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 이제 직업 성공의 가능성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 잠재력, 진로 발달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언과 발달.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진로 발달, 전생의 발달 의미하는 거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측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처치와 자극. 처치라는 것은 처방, 처치잖아요. 트리트먼트. 진로 직업 문제를 처치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치와 자극의 목적이 있다. 그 다음, 결함과 유능. 결함, 유능. 결함보다는 유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함을 극복하고 유능감, 또 유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예처결. 직업 상담의 목적 기스버스였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면 직업 상담 목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생애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그렇죠. 네. 생애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는 게 뭐죠? 예언과 발달에 관한 내용이고,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은 처치와 자극 부분이죠. 자극 부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스버스 예처결. 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4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고 인본주의 상담이라고도 하죠. 네,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 중심 상담하면 그냥 현상학적 존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가정이죠.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다. 현상학적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네, 현상학적이라는 의미는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현상학적 존재라는 의미는 이게 주관적 지각, 주관적 해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지각하는, 네, 자기만의 주관적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죠. 네, 현상학적 존재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네,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지각된, 타인이 본 자기, 이 세 가지의 셀프, 자기죠. 이 세 가지의 자기가
서로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제 내 모습이랑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랑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일치가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 3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상담자의 태도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치성과 진실성 하면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담 과정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표현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담자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마치 이제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 3가지. 그리고 인간중심 상담의 목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왜?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이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라는 거잖아요. 현상학적 존재라는 것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지각,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해석을 이해해야 하겠죠. 상담자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의 목표다. 그래서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는 좀 더 나은 새로운 이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개념을 명료화하고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실현을 돕는 것, 그것도 인간중심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 말 그대로 비지시적 상담이죠. 비지시적이라는 의미가 내담자 중심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시적이라는 의미는 상담자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고 따라서 관계 형성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강조한다. 이것을 라포라고 하죠. 라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하죠. 이렇게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렇게 태도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고 내담자 중심이니까 경청, 공감, 감정 반영해주고 명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의 조건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가치의 조건화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랑 관련이 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아이에게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어린 아이를 떠올려 보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고 이제 양육이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치의 조건화라는 것은 가치가 조건화됐다는 거잖아요. 이 어린 아이의 가치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치가 조건에 따라서 존중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존중을 받는, 애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건화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화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 욕구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 긍정적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되면 결국에는 부정적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의 조건화, 가치가 조건적으로 존중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현화 경향성. 실현화 경향성이 자기 실현 경향성이죠. 자기를 보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 성향이다. 네, 그렇죠. 자기 실현 경향성,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정. 2번,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이야기는 아니고 원형이 나오는 거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화, 통합, 원형 이런 개념들. 근데 분석 심리학은 직업 상담사의 직업 상담학 과목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조화, 통합, 원형, 분석 심리학, 융의 내용이었습니다. 3번 가치의 조건화 나왔네요.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가치가 아닌 중요한 타인, 즉 부모님이 되겠죠. 대부분. 부모가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치의 조건화다. 4번 현상학적 장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 이론도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인데, 이제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이 선택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관적 경험이 펼쳐지는 장, 필드, 영어로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이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인 경우에는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직면을 시키면은 오히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놀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 부족할 때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재구조화를 보면 4번에 사고를 재구조화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구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를 이제 다시 구조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편협적인 지엽적인 사고에 갇혀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고가 갇혀 있는 경우에 좀 더 넓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상담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고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직업 상담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 분류. 네, 크라이티스 분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직업 상담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뭐 직업 선택이 되겠죠. 예,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유형, 문제를 겪는 유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현실성 차원에서 보면 이 직업 선택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비현실형을 보면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유형입니다. 내 적성 수준보다 한참 높은 직업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비현실형, 비현실적인 꿈. 그 다음에 강압형. 강압형은 적성에 따른 직업 선택을 하지만 흥미가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 우리 대학교 선택할 때 많이 있죠. 대학교 진학할 때 내가 흥미 있는 학과 이런 게 아니라 내 적성에 맞게 내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 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압형, 네, 적성에 강압을 받은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압형. 그 다음 불충족형. 불충족형은 말 그대로 충족되지 않는 거죠. 내 능력에 충족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나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불충족형. 네, 비현실, 강압, 불충족. 그 다음 적응성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적응성 차원에서 문제 유형은 적응형, 부적응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적응형의 경우는 흥미 적성을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응형. 부적응형은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흥미 있는 것도 없고 적성에 맞는 것도 없는 경우를 부적응형이라고 합니다. 흥미도 없고 적성에 맞는 것도 없는 경우 부적응형. 이렇게 적응, 부적응. 세 번째 결정성 차원에서는 다재다능, 우유부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유, 다재다능, 우유부단. 다재다능은 재능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 네, 부러운 경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유부단형은 흥미 적성과는 무관하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유부단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성 차원에서는 다유, 결정에 관한 문제죠. 재능이 많아서 결정 못하는 경우, 흥미 적성 무관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네, 다유.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어요.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크라이티스는 포괄적 직업 상담입니다. 네, 포괄적 직업 상담을 이야기한 학자가 크라이티스이기 때문에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 어려움을 겪는다. 네,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에는 비강불이 있었죠.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이렇게 현실, 비강불. 그 다음에 적응성 차원에서는 적부, 적응성, 적응형, 부적응형. 그리고 결정성에 있어서는 다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부적응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적성에 따라 선택했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 무슨 유형이었죠? 네, 적성에 강압을 받았다. 강압형이었죠. 그 다음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적성이 너무 높아요. 비현실적인 꿈이죠. 네. 비현실형. 3번.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갈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우유부단형이었죠.
4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다.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고. 네, 이것이 부적응형입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7번. 직업상담 시 한계의 오류를 가진 내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계의 오류. 네. 우리 한번 오류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네. 전이된 오류에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이된 오류라는 것은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전이된 오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정보의 오류를 보면 내담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오류가 정보의 오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이야기를 삭제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삭제. 그리고 불확실한 인물 인용. 네.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또 동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제한적 어투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 어투라는 것은 뭔가 자신의 그 세계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하면서 제한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거죠. 할 수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세계를. 제한적 어투 사용.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자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정보가 불충분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죠. 정보의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의 오류.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항상, 절대로, 아무도, 전부. 네, 항상 뭐뭐하다, 절대로 뭐뭐 안 한다. 이런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죠. 네, 제한하는 거예요. 그쵸? 불가능을 가정하는 경우. 안 된다, 뭐뭐 할 수 없다. 한계잖아요. 불가능을 가정한다. 한계를 가정하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을 가정. 어쩔 수 없음 마찬가지. 한계죠. 한계를 가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한계를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거는 말 그대로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잘못된 인간관계의 오류. 네, 대표적으로 책임 회피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난 아무런 선택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우예요. 실제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믿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간관계의 오류, 책임 회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음의 해석. 의사소통 없이 남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심법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법, 그 사람은 나를 비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관심법 해석. 세 번째, 제한된 일반화가 있네요. 제한된 일반화는 한 사람의 견해가 모두에게 통용된다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 제한된 일반화에 따른 내용이었고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라고 이제 질문 겸 반박을 하면서 내담자가 좀 더 자신의 그 오류를 인지하고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한 개의 오류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 개의 오류,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네, 한 개의 오류 맞죠?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맞죠? 한계를 가정, 불가능을 가정. 어쩔 수 없음을 가정, 한계를 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 아닌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직업 상담 시 흥미 사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흥미 사정. 목적은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한다. 직업 탐색을 조장한다. 직업 및 교육상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한다. 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사정은 뭐 직접 물어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직업 카드 분류가 대표적이죠. 네. 뭐 이런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질문 통해서 얘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면 흥미사정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여가선호와 직업선호 구별하기. 흥미사정 목적 맞죠? 직업 탐색을 조장하기. 직업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네. 왜냐면은 흥미가 없어서 내담자의 흥미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불만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순서. 분종진 예상추. 네, 분종진 예상추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종진 예상추 또는 분종진 처상추. 간단히 살펴보면 1번 첫 번째 분석. 분석은 내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표준화 검사 실시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료 수집, 내담자 관련한 자료 수집, 표준화 검사 실시, 분석 단계. 종합 단계에서는 이제 이 표준화 검사 외에 또 내담자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 있죠. 강약점, 욕구, 태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제 문제 진단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하는 단계, 종합 단계. 그 다음 진단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단계죠. 그리고 해결 방법 검토한다. 예측 단계로 가면 대안들을 판단하는 거죠. 대안들의 결과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단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성공 가능성을. 그 다음 상담 단계로 들어가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단계.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죠. 선택을 돕는 그런 과정이고 선택을 하게 되고 상담을 마치면 추수지도. 추수지도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됐을 때 반복, 계속적으로 돕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실행에 대해서 점검하고 네,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는 과정. 그 단계가 추수지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 분종진 예상추.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면 분종진 예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네요. 그느드름무 1번 되겠습니다. 10번 행동주의적 접근 상담 기법 중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 네. 그래서 공포나 불안 원인이 되는 부적응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데 좋은 기법.
이거는 체계적 둔감법이죠. 공포, 불안.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행동주의 상담 기법,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 상상 노출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떠올려서 노출하는 기법. 무엇에 노출? 불안 자극에 대해서. 네. 불안 자극에 대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상 노출을 통해서 접근을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거미 자극, 거미가 불안 자극이 되는 거죠. 거미에 대한 접근을 이제 높여가기,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뭘로? 상상으로. 네. 그래서 불안 공포증 치료의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 공포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노출 기반의 기법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출의 일종이죠. 상상 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활용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둔감화의 3단계 과정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을 실시합니다. 근육 이완 훈련을 실시하고, 왜냐하면 근육 이완은 이제 불안이랑 서로 이제 양립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불안할 때 신체적으로 긴장을 하잖아요.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육 긴장은 불안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불안을 역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계 목록 작성이란 무엇이냐? 불안 자극이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덜 불안한 것부터 강하게 불안한 것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고 하면 거미 자극의 뭐 위계 목록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방바닥에 딱 뭐 몇 미터 거리에 1미터 거리에 있는 게 가장 불안하다. 또 저 멀리 창문에 붙어 있는 게 뭐 그 다음으로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그 목록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안한 순서, 위계 목록에 따라서 둔감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둔감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상상 노출을 통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상상으로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거미 자극에 대해서 불안, 예민한 감각이 좀 둔화되겠죠. 네. 이게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 불안 자극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네. 상상 노출이다. 점진적, 단계적 접근. 체계적 둔감화였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나온 기법들 간단히 살펴보면 타임아웃 기법. 타임아웃은 우리 농구보다는 아이스하키 또는 핸드볼에서 퇴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반칙을 심하게 하면 2분간 퇴장이 있습니다. 규칙 중에. 핸드볼에서도 반칙을 심하게 하는 경우 2분간 퇴장.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인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인자를 제거하는 것 타임아웃. 2분간 퇴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타인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죠. 네, 모델링. 관찰, 모방. 행동 조성법. 조형법이라고도 합니다. 쉐이핑인데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행동이 있으면 그 목표 행동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그 목표 행동이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함으로써
복잡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가르친다 라고 하면은 목표 행동을,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게 최종 목표 행동이라고 하면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장에 앉아서 손잡이를 잡고 이제 굴리는 거, 자전거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다리에 뭐 페달을 살짝 올려서 뭐 몇 미터를 갈 수 있도록 뭐 돕는 거. 그 다음에 뭐 양발을 페달 위에 올려서 균형을 잡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 목표 행동에 가깝도록 쪼개가지고 목표 행동을 설정해 놓고 최종 목표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게 행동 조성법입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상담기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저도 이게 지금 필기 공부를, 지금 실기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필기 강의를 또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데, 좀 오랜만이라 그런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네. 이 문제도 중요해요. 이제 각 연도의 첫 회차 시험은 이제 문제 어떻게 보면 또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2회, 3회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회차 문제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시고, 특히 문제에 나오는 이제 개념들, 저와 같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다시 이 필기 지금 수업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분 좋게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